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우리 이상권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박정근 님이요. 이상권 전무님 말씀은 배울 게 참 많아요. 경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많이 알려주시려는 게 느껴지고 마음에 콕콕 잘 전달돼요. 목돈연구소 forever 이상권 전무님 forever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감동 아니에요? 갑자기? 굉장히 감동인데 예, 좀 훅 감동인데요? 성향이 좀 우울감이 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 경제학자 중에 존 메이나드 케인지경 경제학자 중에 투자도 뭐 완탑이었거든요. 네. 유일하게 거의 등에게 네. 그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죠? 인간은 장기적으로 죽는다. 네. 갑자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왜 포에버 그러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 이상권 전무님 forever라는 말에 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좀 약간 저 이제 거의 한 20년 이상을 우리 이상권 전무와의 친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이과적인 특성이 좀 강하다고 제가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러세요? 원래 좀 이과를 가실 뻔도 했었죠. 문과 이과 중에서. 저는 그 적성 검사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너 가고 싶은데 가. 도저히 이 결과 보고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양방향 투자.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네. 담임 선생님이 야 이런 거 처음 봤어. 너 가고 싶은데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과적 성향이 예. 상당히 강하다. 예. 그러나 전공은 그럼 문과 아니었습니까? 저는 신문방송학. 문과였으나 이과적 성향이 강하고 예. 지금 우리 박정근님이 이상권 전무님 forever 하셨는데 우리 이상권 전무의 말은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forever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네요. 이 말 이 뜻이죠?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에도 민감한 그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항상 괴로워하고 또 신경 쓰시는 이상권 전무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스 출신의 미국에서 유명한 그 퍼스트 이글이라는 펀드를 운영했던 장 이베르야르라는 그 미국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의 개척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분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그러고 관련된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투자가는 그 늘 후회의 연속이다. 그 미술품 수집상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는 사서 모아야 되는데 네. 항상 이제 너무 일찍 팔거나 네. 좋은 걸 놓치면서 네. 후회를 하는 것이다 인생은. 그러니까 그 가격에 못 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서 그 수집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네. 그 일단 사고 파는 거 이게 사실 트레이딩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의 관점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의 힘을 믿고 그 사서 모아 나가는 수집해 나가는 식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좀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심적인 괴로움도 좀 적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떨어지면 잘 됐네. 내가 이걸 사서 모아야 되는데 이런 세일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수집하지 뭐. 그렇죠. 더 수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수집가적 태도와 시간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의 중요성.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유일하게 개인이 주도권을 잡는 게 시간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2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투자는 수집이다. 근데 수집을 하려면 역시 시간의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화가 중에 피카소 아시죠? 그 피카소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요? 예, 피카소는 엄청나게 부자였고 생전에? 예, 그 성에서 살았죠 이 사람은. 그 군주처럼. 우리 고흐하고는 다르네요. 정반대죠. 그거는 평생 그림 한 점밖에 못 팔았지만 피카소는 생전에 이미 엄청난 갑부였었고. 왜요? 피카소가 또 자기 그림도 비쌌지만 피카소가 그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사서 모았습니다. 피카소 자체가 수집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그림을 사서 모아서 그 가치가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사서 팔아서 돈 벌이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재밌어요. 그 어르신하고 얘기해 보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부동산을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 트레이딩이 아예 없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서 모으는 거지 왜 팔아? 수집가. 그런 개념이세요, 그냥. 이것이 이제 물론 굉장히 그분이 뭐 돈도 있으시고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또 언제 파세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거 나와서 근데 사야 되는데 실탄 없을 때. 없을 때 바꾸는 거지 내가 왜. 근데 그분 얘기랑 워렌 버핏 얘기가 굉장히 똑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워렌 버핏의 책을 하나 보는데 네.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찰리 망고 부회장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좋은 기업을 수집한 거와 똑같다. 근데 그 수집한 기업 중에 일부는 우리들한테 성과를 못 냈지만 네. 이를테면 어떤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걸 사놨으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좋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을 낸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 수집가의 마인드를 바라보시면 종목을 볼 때나 아니면 펀드를 가입하실 때나 뭐 ETF 투자 같은 것들을 그 하실 때도 좀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장 이베르야르 이 사람도 좀 재미난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명품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네. 펀드에서. 근데 자기가 에르메스는 항상 비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르메스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 에르메스 주식이요 아니면 에르메스 물건이 주식 가격이 네,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에르메스는 계속 올라요 주가가. 네. 근데 이게 보면 주가가 항상 비싸요. 네. 주가 수익 비율도 한 60배가 넘고 그러니까 백도 늘 비싸요. 늘 비싸니까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 거서 제 주변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물어봤더니 아 좋은 건 알지 근데 아 비싸네. 근데 장 이베르야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명품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고 수익을 냈었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진정한 명품은 에르메스였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저희가 여러분 특정 어떤 그 상품을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라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명품을 사고 싶다. 명품 주식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에르메스 같은 주식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명품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많죠. 그런 거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변하지 않으면 모으면 사서 모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뭐 백도 사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싸는 그 베개 가격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당연히.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좋은 기업인데 좀 비싸도 좀 사놓고 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르면 땡큐고 떨어지면은 아 이 명품 주식을 이 명품 펀드나 명품 ETF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구조적 성장을 하는 ETF 같은 경우 저는 요즘 관심 있는 ETF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뭐 반려견 ETF, 반려동물 ETF. 미국의 반려동물 ETF가 있어요. 그 반려동물 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가. 제가 그 SBS가 있는 제가 사실 목동인데 목동에 근처에 파리공원을 가면은 정말 많아요. 뭐가요? 강아지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 고르는 건 어렵겠지만 우리 이상건 우리 전무님 어떤 집의 순위에 있어서도 지금 총 우리 반려견 포함 가족이 몇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집사람이랑 아들이랑 저랑 반려견 4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이상건 전무 순위가 4순위잖아요. 예, 그렇죠. 반려견이 한 2, 3? 제 생각에는 한 2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1위가 형수님, 2위가 반려견, 3위가 아들, 4위가 이상건 전무. 이런 세상인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사서 모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오히려 내가 저런 언제 사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저런 분야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사서 모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투자는 수집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 역시도 실은 빛이 난 게 한 65세? 그렇죠. 이분도 이제 수집하다 그때부터 지금 70, 80의 빛을 본 거예요. 수집한 계속 쌓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연금에서 사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요즘 ETF도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물론 펀드가 손실이 많이 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손실이 났다는 만으로 수집을 그만두신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계속 꾸준히 수집 못하고. 그래서 수집에 나가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피터 렌치 책을 다시 읽는데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오르고 뭐 재정 적자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재앙과 종말이 올 것 같지만 그런 느낌 드는데요. 종말은 항상 안 왔어요.
현재 우리 목돈연구소에도 지금 급락을 예. 외치는 이제 또 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급락이 오시면 적립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원래 사서 모으는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근데 그게 안 되죠. 그쵸. 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인간이고. 그래서 저는 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약간 그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개인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투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네. 훨씬 성과가 좋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아서 제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펀드를 한 23년간 운영했는데 그 이 사람 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 16배 정도 수익을 냈어요. 네, 20여 년 동안. 그렇죠. 16배 냈는데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보니까 근데 이 시기가 피터 린치는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고 네.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가 미국에서 하루 주가 빠진 게 역사상 가장 많이 빠진 해였거든요. 하여간 마이너스 20%막 그치 네. 빠졌었죠. 그 네. 해에도 플러스를 냈어요. 그리고 이 80년대 초반에 운용을 했으니까 80년대 초반이 미국이 70년대 말까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이 10년간 헤매다가 반등에 성공해서 계속 오르는 시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이나 그 펀드 매니저나 상품이나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근데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계좌를 봤더니 재미나게도 절반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16배인데.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넣었다 뺐다 해서 그런 거예요. 트레이딩. 그렇죠. 네. 시장이 좋으면 따라 들어갔다가 네. 마이너스 나오면 아이씨 더 빠질 것 같네 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겼는데도 절반의 고객이 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네. 승자가 되는 길이고 결코 종말이나 재앙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인간인 이상 늘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하고 역대까지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나는 예외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예. 때문에 또 매도도 하고 매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이거를 예. 저도 극복이 되나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네. 그 좀 펀드 같은 것도 단기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 이런 펀드는 내가 사서 모아야 되겠다. 이런 ETF도 사서 모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그냥 수집가처럼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 이 수집가처럼 투자하라는 말이 제가 굉장히 꽂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꽂혀 있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주식을 사고 팔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뭐 좋은 기업 분석하시는 능력에서 좋은 기업을 사시거나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 상가를 파시겠습니까? 그분은 버틸 수가 있죠. 버틸 수가 있죠. 뉴욕의 그러니까 아파트처럼요. 그러니까 기업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의 주가는 빠졌는데 계속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 버텨야 되는 어떤 그쵸. 네, 그쵸. 현금적인 흐름이라든가 그쵸, 이런 그쵸. 대비는 해야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네. 그 준비하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현금도 투자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놔요. 네. 그러다가 이제 폭락이 오면 마통으로 넣어요. 산다. 그런 거는. 예. 아니 이제 그 재무학 언론 이런 거 다 모아 보면은 항상 그 나오는 게 결론이 3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줘야 된다라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죠. 네,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현금을 두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 가게 그렇죠. 3개월도 버틸 여력이 없다는 말도 되고잖아요.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는 뭐 지난 시대 잠시 얘기다 말았었는데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 사회의 부채 구조는 그 정부도 재정이 좋았고 개인들도 저축률이 거의 세계 최고였었어요. 네. 80년대 우리나라 저축률이 세계 1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부채 비율 200%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은 부채를 엄청 줄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근데 기업 부채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 재정도 흑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 떨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네, 살려줬죠. 근데 지금 어떤 구조냐면 정부는 지금 아직 괜찮죠. 근데 정부는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네. 고령화 사회가 현속도라면. 되고. 현속도는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인 거고. 두 번째 기업들은 막 수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는 심각해요. 근데 네. 사실 부채 위기가 오면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어떤 거냐면 가계부채 위기.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도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해법이 쉽지 않거든요. 해법이 그렇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못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빚을 또 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항상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분산을 해놔야 돼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그 투자를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어려워져서 오르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내가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나 다른 나라 통화로 통하고 있으면 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뿐 아니라 통화 투자도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먼 나라의 운명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운명이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승령적인 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냐면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100%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일 때 어디부터 줄이냐 우리부터 줄여버리거든요. 팔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변동성이 높아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에 분산해 놓는 것은 가장 그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투자는 수집이다 예. 하고 수집가처럼 투자하라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수집을 막 하되 현금 그렇죠. 예. 위기에 현금에 어쨌든 먹고 살 돈 예.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예. 비축해둬야 되고 수집도 한 군데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한국 것도 수집, 외국 것도 미국 나눠- 것도 수집, 나눠서 하셔야죠. 나눠서 수집하는. 수집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팔 때 되는 그때 이제 팔아서 그쵸, 그쵸. 일정 부분을 하는 예. 수집가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네요. 투자는 수집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쓸 투자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